내 연애는 항상 왜 이럴까 고민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읽기가 쉽거든요. 대중서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문성이 없는 책이 아니에요. 제 영상에서도 참고도서로 여러 번 소개드렸었는데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광고료를 일절 받은 거는 없고 책 증정 이벤트만 출판사에서 해주신다고 해요. 영상 마지막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책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연인 관계에서 나의 감정과 태도를 가장 잘 묘사하는 문장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비교적 쉽게 다른 사람들과 친해진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편하게 의지한다. 2.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관계는 좀 불편하다.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일이 두렵다. 3.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파트너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거나 헤어지고 싶어 할까봐 자주 걱정에 빠진다. 각각의 유형은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과 관련된 문장이었습니다. 저자는 컬럼비아 대학교 정신의학과 부교수인 아미르 레빈과 심리학자인 레이첼 헬러입니다. 사랑에도 과학이 있습니다. 바로 애착 유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4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자,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혼란형. 저희 컨텐츠에서 정말 많이 다뤘죠. 안정형이 약 50%를 차지한다라고 하고요. 회피형이 약 25%, 불안형 20%, 혼란형 약 3%에서 5%입니다. 이 책에서는 애착 유형을 이해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연애할 때 어떤 예정된 태도를 보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가 어떤 애착 유형으로 사랑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거면 이게 무슨 소용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애착 유형의 변화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정형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불어서 안정형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할 때 사실 똑같거든요. 1번,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이런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해.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선택했는데 내 욕구를 절대 충족시켜줄 수 없는 사람이면 이 관계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을 잘 골라. 근데 대상을 잘 고르려면 날 잘 이해해야 돼.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 플러스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안정형이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2가지를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나를 안심시켜주지 못하면 우리의 뇌는 친밀감을 계속 얻으려고 노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나를 불안하게 해. 그럼 나는 자꾸 다가가는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너는 왜 이렇게 독립적이지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애정에 굶주려 있어? 자책하지는 마셨으면 해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읽을 때 이 의존의 역설이라는 부분이 특히 인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애착 원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애정에 굶주리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욕구는 빨리 충족될수록 좋습니다. 충족되고 나면 그 사람은 비로소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서로가 연인이 효과적으로 의존할수록 더 독립적일 수 있다. 이게 의존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하면 독립적이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존을 잘할수록 더 독립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곁에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라는 안전기지가 있을 때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장하고 학습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엄마가 일관적이지 않게 어떨 때는 막 사랑을 주다가 어떨 때는 너무 차가워, 어떨 때는 너무 매몰차.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 아이가 자기 놀이에 집중할 수 있나요? 아이에겐 놀이가 이제
탐구심, 자율성, 독립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매개체인데 엄마가 자꾸 일관적이지 않으면 내가 엄마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엄마가 여기에 계속 있을 거란. 나를 항상 봐줄 거란. 그러니까 놀이의 마음을 푹 놓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자율성, 독립성, 탐구심, 창의력 이런 것들이 저해가 되는 겁니다. 계속 잠깐 여기에 놀려고 하다가도 엄마를 보고 잠깐 여기에 몰입하려다도 엄마를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가 안정적으로 우리 엄마는 항상 저기 있을 거야. 나 엄마를 믿어 완전히. 그런 안정기지가 있을 때 아이가 자기 거를 확 파고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연애에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정말 믿을 수 있어. 100% 신뢰해 라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내가 내 일에 확 몰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연인이 나를 계속 불안하게 해. 그럼 내가 일에 집중하는 게 인간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독립적으로 네 일에 집중해야지 이거는 인간에게는 쉽지 않다. 인간은 이런 애착 대상을 평생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1950년, 60년대 보울비와 에인스워스가 이 이론을 만들기 전까지 심리학자들은 부모와 아이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느끼는 애착은 단순히 음식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 감정으로 여겼죠. 엄마가 나한테 밥도 주고 나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런 친밀한 감정을 느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 심리학자들은. 그런데 이 보울비가 이제 보육기관에서 엄마와 떨어진 아이들을 관찰을 해봤어요. 그 보육기관에서 사실은 이제 음식은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필요한 어떤 영양분은 공급이 되는데 애착 대상, 엄마 아빠가 없는 거잖아요. 그 결과 모든 면에서 발육이 느리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육체적, 지적, 감정적, 사회적인 면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요. 물, 음식만큼이나 아이의 생존에는 애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밥만 필요한 게 아니다. 잘 수 있는 집만 필요한 게 아니다. 애착 대상과의 그 감정적 유대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발견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로에게 애착을 가지게 된 두 사람은 생리학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서로의 혈압, 심장 박동수,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연인이 기분이 안 좋으면 나도 다운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파트너가 된 이상 의존적인지 아닌지는 질문거리가 안 됩니다. 반드시 의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가 애착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만성적인 불안과 긴장 때문에 병에 걸리기 더 쉬워진다고 해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사이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사이가 좋다가도 한동안 싸우는 그런 시즌이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 정말 몸이 아파요. 나의 애착 대상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내가 거기서 안정감을 얻지 못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몸이 약해지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그렇고 제 경험에도 그렇고 확실히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약간 그 면역 체계의 기능들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내 육체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자, 회피형은 누군가와 친밀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모든 유형은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싶어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다만 회피형은 적극적으로 그 욕구를 억압할 뿐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회피형 아동이 부모를 되게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항상 이제 관찰 결과에서는 나오거든요. 혼자 막 놀이를 해요. 부모가 있건 없건.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이런 거는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나 엄마가 없어도 괜찮아. 나 별로 관심 없어라고 이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누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이 책의 이제 앞부분 프롤로그에서 제공되는 내용인데 이 프롤로그가 제가 이번에 읽었을 때 굉장히 저한테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롤로그 중심으로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 이 파트 1에서는 내 애착 유형이 뭔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 테스트 그리고 상대방의 애착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애착 유형별 상세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혼란형은 빠져 있어요. 아무래도 뭐 적은 퍼센테이지라서 빼신 것 같은데, 혼란형은 기본적으로 가장 힘든 경험을 유년기에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회피형과 불안형의 특징이 섞여 있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간단하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혼란형에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불안형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불안형의 애착 체계는 매우 예민합니다. 연인의 미묘한 변화까지 관찰하죠. 이 애착 체계가 뭐냐면요, 뇌의 메커니즘으로 애착 대상의 관심을 관찰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주냐 안 주냐 이거를 관찰하는 어떤 체계인 거죠. 그런데 이 불안형의 애착 체계는 사소한 전조에도 금방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잉 활성화 된다라고요. 만성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불안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고 사소한 거에도 안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계속 애착 체계가 경고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활성화된 애착 체계는 관계가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안심하지 못합니다. 이때 불안형은 활성화 전략을 써서 연인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하게 돼요. 자, 그럼 활성화 전략은 뭐냐? 애착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라는 거죠. 연인과 가까워져야만 해 라고 부추기는 생각과 감정들을 의미해요. 가까워져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 애착 체계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게 시키는 전략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파트너의 좋은 것만 기억함. 파트너가 나를 사랑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음. 그 사람도 바뀔 수 있어. 어느 커플에게나 문제는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어때요? 더 가까워지고 싶겠죠. 연인이랑. 그러면서 애착 체계가 활성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불활성화 전략은 뭘까요? 가까워지기 싫다는 마음을 부추기는 생각이나 감정이겠죠. 예측하신 것처럼 회피형이 자주 쓰는 전략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지 않는 혼란형은 어떨까요? 두 개를 번갈아서 막 쓰는 거죠. 활성화 썼다, 불활성화 썼다. 이 불안형은 계속 애착 체계가 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불안형은 내가 뭔가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연인한테 어떤 요구를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그거를 연인이 빨리 알아채고 진정시켜 주잖아요. 빨리 반응해 주잖아요. 금세 진정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 알아채주고 못 반응을 해줬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막 돼서 이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다 하면 진정이 잘 안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형은 친밀감을 회복하려고 항의 행동을 많이 써요. 항의 행동은 친밀감을 회복하고 파트너의 관심을 얻으려는 행동들, 그런 거를 이제 항의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헤어지자라고 말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파트너를 확 자극해서 관심이 어쨌든 나한테 주게 되잖아요. 이 방법이 잘못됐을지언정. 그래서 이 항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영상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불안형의 뇌에서는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덜 활성화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번 감정이 확 올라버리면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책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1번 안정형을 만나라. 왜냐면 안정형이 그래도 불안형을 잘 진정시켜주고 불안형을 너무 힘들게 안 할 거니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애착 체계의 변화를 도모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불안형이 안정형을 잘 안 만든다는 거죠. 불안형은 불안과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해 회피형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활성화된 애착 체계를 열정으로 착각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불안형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연애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감정이 불안, 걱정, 집착이고 가끔씩만 행복해, 가끔씩만 기뻐.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인데요.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인정하라는 부분이었어요. 아, 나는 연애할 때 친밀감, 접근성을 바라는 불안형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파트너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은 게 중요한 사람인데 상대방이 그거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회피형 가볼게요.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회피형이 관계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 수준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회피형은 연애할 때 이 연인이 나랑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욕구를 성격적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파트너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내 옆에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까 제가 회피형은 불활성화 전략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불활성화 전략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꺼버리는 전략이잖아요. 활성화의 반대니까요. 그래서 친밀감을 억누르기 위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인간은 파트너와 친밀감을 욕망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형은 억제하는 거죠. 이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막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올 텐데 그걸 삐져나오지 않도록 누르는 불활성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파트너의 사소한 단점까지 유심히 들여다본다. 자꾸 단점을 내가 일부러 막 찍어내. 그럼 어때요? 가까워지고 싶지 않잖아요. 별로라고 느껴지니까. 연애하고 있는데 전 애인을 그리워한다. 걘 정말 완벽했는데 나랑 정말 맞는 영혼의 짝이었는데 이러면 또 지금 연인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항상 비밀을 뭔가 좀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뭐든 좀 확실하게 말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피형은요, 자기 자신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의 욕구를 무시하고 나의 욕구에만 집중합니다. 또한 연인이 보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을 잘 못하는 거죠. 타인의 감정을 읽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 감정도 잘 못 읽습니다. 상담을 할 때 어떤 감정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거를 굉장히 약간 무슨 감정이요? 약간 그런 이제 반응을 많이 하시는 거죠. 게다가 회피형은 남의 감정까지 신경 쓸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 결과 회피형의 연인은 나는 회피형한테 감정적 지지를 받지 못해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의 불만을 계속 쌓아가게 됩니다. 회피형은 연애를 할 때 가까워지면 단점이 보이고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막상 헤어지고 나면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돼요. 어떤 상태에서도 만족하기 어려운 거죠. 문제는 회피형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불안형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심리상담도 연인의 손에 끌려서 동기 없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면 동기가 없으면 사실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라는 마음이 없으면 상담의 효과가 있기가 어려워요. 그건 뭐 다른 분야에서도 다 마찬가지겠죠. 얘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돈을 100, 200 들여서 과외를 시켜. 그런다고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동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이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말 그 중에서도 동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연인이 줘서 읽어보고 진짜 내가 회피형이구나 라는 자각을 하시면서 변화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애착형의 변화까지도 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 안정형은요. 파트너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하지만 파트너의 사랑을 잃을까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정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안정형은 100% 독립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쿨하고 뭐 연인이 어떻게 하든 상관을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연인과 가까워지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연인의 애정이 중요해요. 오히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자유롭게. 그렇지만 그거를 막 잃을까봐 막 초조해하면서 불안에 떨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도 높기 때문에. 그럼 이 좋은 안정형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책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유전자, 성인이 되어서의 연애 경험들이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애착 유형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애착 유형은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잘 안 변화하는 일관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약 25에서 30%의 사람들이 애착 유형이 변화했다라고 해요. 꽤 그래도 높지 않나요? 이제 이런 애착 유형에 관한 긴 영상 컨텐츠 이거를 누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변화하고 싶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보겠죠. 그러니까 나는 애착형이 혼란형이네? 나 불안형이네? 좌절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시길 바랄게요. 안정형은 파트너로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본능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간혹 불행한 관계에 빠져들었을 때 언제 그 관계를 끝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안정형은 다른 유형보다 파트너의 잘못을 더 쉽게 용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트너의 행복에 책임감을 느끼는 오래된 관계에서는 더더욱 돌아서기 어려워요. 그래서 안정형인 분들은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자각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파트 3에서는요, 불안형, 회피형의 연애에서의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이상하게 불안형, 회피형이 딱 붙어서 연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불안형은 위협을 느끼면 애착체계가 활성화되어서 파트너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죠. 문제는 회피형은 위협을 느끼면 애착체계가 불활성화돼서 파트너와 멀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쫓고 쫓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커플이 됩니다. 게다가 둘 사이의 갈등은 종종 방치가 되는데요. 갈등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친밀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회피형이 갈등을 피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랑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내 마음은 이랬다고, 난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걸 너가 해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다고, 서러웠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더 깊어져요. 그래서 회피형은 갈등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되는 거죠. 언쟁이 심해질수록 회피형은 더 무심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책에는 안정형이 되는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주변에 안정형인 가족이라든지 친구들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인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떠올려보고 롤모델을 찾으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연인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고 모델링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담에서도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상담사가 어떤 하나의 롤모델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내담자분들이 상담을 오래 진행하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상담사 선생님이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했을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 그렇게 하시면서 점점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되고 결국 상담이 종결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내재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을 계속하면서 결국 그들이 가진 특성을 나의 특성으로 가져오게 되는 그 과정을 해보라고 이 책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불안형인데 회피형이랑 계속 만날 거야 라는 결심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인데 헤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우리가 삶에 되게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겠어.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한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나도 지옥이고 상대도 지옥이고. 사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가 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를 그냥 그 자체로 좀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정말 부부관계가 잘 풀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단점까지도 내가 끌어안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부부가 행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연인이 헤어져야 될 신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중 2개만 얘기를 해보면 연인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친구나 가족에게 말하기 부끄러워진다. 이거 되게 중요한 신호라고 보고요. 연인이 친구들을 극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친구들한텐 저렇게 잘하는데 이거는 이별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난데 나를 왕비처럼 대하지 않고 오히려 나만 막대하네? 내가 그 옆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난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데. 이 2개 예시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해도 헤어지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죠. 책에서는 그럼에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연인이 자신을 함부로 대할 때의 괴로움보다 애착을 떼어날 때의 괴로움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다리를 다쳤을 때와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 반응하는 뇌의 영역이 동일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 왜 대체 걔랑 만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진짜 내가 그 이별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연인이랑 이별할 때 막 이 심장이 막 쿵 떨어지면서 막 진짜 여기가 아픈 듯한 느낌, 그런 거 겪어보셨죠? 실제로 신체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파트 4에서는 안정형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바람직한 소통의 방법, 솔직하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정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되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특징들이 안정형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자,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나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절대 운에 맡기지 말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사랑이랑 일이겠죠. 사랑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 그냥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랑하지 마시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센터가 연애 심리 상담, 커플 상담, 애착 기반한 상담 이런 부분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상담을 내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착 기반한 사랑 강의도 만들어서 조금 더 쉽게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작업하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착에 기반한 사랑 강의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5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기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